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책에 미친 목사고 책을 읽다가 책을 쓰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책 읽고 글 쓰는 법, 특별히 레포트, 특별히 서평이라고 그러죠.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이 보이고 책이 보이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된 이제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5년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저를 견디게 하고 또 통과하게 해준 동력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도 있고, 또 자살은 죄인가요라고 있는데 그게 다 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사람을 살려준 것이 책이었습니다. 바로 성경과 좋은 책이었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글 쓰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 이제 저를 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책을 2권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평에 관한 책이 2권이 나왔고요. 기독교 쪽에서 서평집을 2권에 낸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고 전문 서평가다, 이렇게 요즘 자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평 전문가가 이 밥벌이가 안 돼요. 돈벌이가. 그래서 좀 서평보다는 내 책을, 남의 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 책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는 서평이었고 하나는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서평과 번역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주고 공감해주고 또 비판해줘야 되는 그 훈련이 나의 글쓰기를 아주 파운데이션을 아주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서평이 모든 공부의 기초거든요. 또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얘기할 건데요. 요거는 제가 쓴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2부 5챕터를 하나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읽고 메모하고, 요 메모하고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리포트고 서평에 관해 나는 책 안 좋아해요. 책 안 좋아하고 우리 장신대 올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다니려면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2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논술학원에서 꽤 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논술학원을 계속 했으면은 지금 EBS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만난 애 중에 하나가 그 학원에서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논술을 제일 잘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영어, 수학은 조금 평균 이해하고 국어는 좀 잘해요. 논술을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게 희한하다. 미안하죠. 선입견이죠. 공부 못하면 글 못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도 그냥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야, 누구야, 너 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책 좋아하니? 그랬더니,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어른이 말하면 아니요 할 때는 한 1, 2초 뜸을 들이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막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묻는 사람이 무하네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책은 많이 읽었니? 했더니 생각도 않고 바로 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책도 안 좋아하고 책도 안 읽었대요. 여러분, 책도 안 좋아하고 책도 안 읽었는데 글을 잘 쓴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셰익스피어라든가 파우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너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를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읽어보면, 평전이나 전기를 읽어보면 공병학교 다닐 때 밤새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읽고 글을 잘 쓰지, 책 안 읽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글을 안 읽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너 뭔가 읽었다 하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무협지 가게에 있는 무협지는 죄다 읽었다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제가 이게 이제 국민일보 칼럼에서 뜬 건데, 여러분 지금 수업 끝나고 어디로 간다? 무협지 가게로 간다. 자, 우리 학교 앞에다 무협지 가게를 잘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협지라도 읽으면 글 잘 쓰고 국어를 잘한다. 여기 언어 영역에 자신 없었던 친구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화라도 시작해라. 여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죠? 애가 만화책 많이 읽어요. 책을 글줄은 안 읽어요. 그리고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거나 좋아해요. 읽게 놔두십시오. 읽는 애가 읽습니다. 읽지도 않는 애가 읽을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이 서쪽으로도 달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달리는 걸 서쪽으로 돌리게 해야지, 달리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무협지든 만화책이든 뭐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혀라. 자, 이거 갑자기 자녀교육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여간 무슨 책이라도 읽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책 싫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은 무협지든 만화든 인터넷 소설이든 뭐든 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넘어가고, 예. 이 사람이 몇 번 읽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본인이 11만 3천 번 읽었는데도 모르고 소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종이 외운 거예요. 독수기는 아이고, 미안하네. 이런. 잘못 눌렀네. 그러면, 뒤에 설명 제가 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독수기라고 있어요. 민수기 알죠? 사람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독수기는 뭐냐면 책을 몇 권 읽었다를 세는 기록이에요. 그 중에,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1,000번 읽은 책은 안 쓰고, 5,000번 읽은 거는 빼고,
한 권을 10,000번 읽은 것이 36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백곡 김득신이라고 우리 역사의 인물이고요. 우리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고요. 시인으로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우리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그분이 11만 3천 번 읽었다고 그랬죠?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 세가, 열전, 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기 열전이 김원중 교수 번역본으로 보면 860페이지짜리 2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김득신이 이 책을, 1700페이지, 번역본으로 1700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11만 3천 번을 읽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뭐를 읽었냐면, 그 중에 백이전이라고 있어요. 열전에는 총 70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70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백이전인데, 백이전이 뭐냐면 나라 망했다고 고죽국의 형제 백이와 숙제가 산에 들어가서 이슬 먹고 풀 뜯어 먹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얘기를 써요. 그 얘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공자 논어에 보면 제자들이 백이가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마천이 뭐라고 하냐면 했다. 왜냐? 시를 읊어요. 여기 보면 하늘을 원망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마천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형의 치욕을 당하죠. 궁형은 쉽게 말해 남자의 그거를 중요한 거를 떼는 겁니다. 그 치욕을 당했던 사람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마천의 사기를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 열전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공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뭐를 쓰고 누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쓰고 계속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걸 자꾸 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요지는 머리 나쁜다고 해도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그 백이전이 한문으로 몇 자냐 하면, 자, 천자입니다. 한문, 한자가 천자예요. 여러분, 천자면 분량이 얼마 될까요? 원고지를 계산해 봅시다. 200자 원고지 몇 장이죠?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자가 200자 원고지 몇 장입니까? 5장이죠. 그러면 A4로 치면 10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60 하면 위 20, 15, 15, 15, 30,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치면 A4 반장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거를 몇 번 외웠냐? 11만 3천 번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잊어먹어, 이 사람이. 이 정도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아까 마지막 영상에 그게 나와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노력하여 이루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꼰대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책 싫어한다고 하지 마라. 무협지든 만화든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면 소설, 뭐 역사면 역사, 뭐 하여튼 과학이면 과학, 읽기 시작하면서 읽어나가라. 자, 두 번, 좋아하는 책부터 읽어라. 두 번째는 머리 나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책 읽는 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티움 애들러가 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고, 여러분 가끔 그 시카고 대학 고전 100권 프로젝트 좀 들었을 겁니다. 시카고 대학이 1960년도에 소위 삼류학교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명문대가 된 이유가 고전 100권 읽혔다고 그러죠. 근데 학생들이 책 읽는 법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모티움 애들러가 How to Read a Book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당장 사시고요. 이번 방학 때, 지금 중간고사 끝났나요? 이때 읽지 말고 공부 못한 사람 꼭 이때 읽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시간 날 때 요약을 해 놓으십시오. 이 책을. 그래서 보면 책 읽는 법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은 읽지 마세요. 역사책 읽는 법, 철학책 읽는 법, 시 읽는 법, 그거 너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1, 2, 3, 5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두시고, 이게 서양적 독서법이라면 다산 정량이 보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동양적 독서법입니다. 이 책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야, 이분들의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있고, 이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잔소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반응이 있는데 책 읽어라, 공부해라, 패족이 우리가 청족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청족이고 우리는 패족이라서 과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부, 성인이 될 수 있는 내 도를 닦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패족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독서하는 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이렇게 먼저 경전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어떤 공부하는 방법, 순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다. 두 권, 동양과 서양 양쪽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 여기 석박사 공부할 분들 계시죠? MD부 다니는 중에 이제 THM이나 PhD 계획하시는 분 있다면,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은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읽고 들어가십시오. 저는 좀 세게 말하는데 읽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다. 경상도는 빙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보들입니다. 저거 꼭 읽고 들어가십시오. 저기 보면 언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문 주제 어떻게 선정하느냐,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인용할 때 어떻게 표절하지 않고 인용하느냐,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논문 쓰는 법,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급땡기죠. 갑자기 교수님들 금서로 지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여간 그리고 바보들은요, 이거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역사가 막 나오거든요. 어렵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 그거 넘어가면 돼요. 지금 논문 쓰는 글 쓰는 분만 배우면 되지. 이 사람이 이제 막 이탈리아 역사 고고 막 끄집어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띵해서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넘어가면 되지. 왜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어렵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학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킵하면서 읽어가는 것도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논문 잘 쓰는 방법 반드시 꼭 읽고 들어가십시오. MD부 논문 쓰기 전에도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 다산생 지식경영법은 이 책을 많이 기반하고 있는 건데, 정민 교수가 아주 잘 적응해 놨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아서 조금 지루하게 만드는데, 굳이 사지는 말고 도서관에 몇 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마음에 동하면 사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권 중에 특별히 에코 책은 좀 에코 책은 좀 반드시 좀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닥친 대로 읽어라. 아까 백고 김득신 얘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리지 말고 하여튼 많이 읽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질을 따지지 않고 양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초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요즘 보면 천천히 읽어라도 나오고 한 권을 꼼꼼히 읽으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보인 사람들은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처묵처묵 해야 됩니다. 배가 차야 그 다음부터 음미하며 먹지. 배고파 죽겠는데 스테이크 요만한 거 하나 놓고 먹을래요? 아니면 차라리 싼 대패 삼겹살이라도 배 터지게 먹을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지금은 먹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어라. 그 다음, 잡다하게 읽어라. 특히 학부생이나 MD부생들은요, 전공 불문 주제 가리지 말고 읽으십시오.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스포츠, 여행, 역사, 지리, 건축, 토목, 자연과학, 빅뱅, 양자역학, 다 읽으십시오. 재즈, 뽕짝부터 해갖고 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목회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공부하는 법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양한 분야들을 좀 이렇게 박학다식이라잖아요. 넓고 얕게 이렇게 좀 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가리지 말고 읽어라. 근데 이걸 다 읽기 어려우면 방법은 첫째, 주간지를 읽으시면 돼요. 시사인이라든가 한겨레 20이라든가 주간경향 이런 걸 보면 저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런 잡지들이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보지만 그 잡지를 보면 학술, 교양, 역사, 문화, 음악 다 나와요. 그것들을 꼼꼼히 읽으시면
여러분한테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아주 값싸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간지를 읽어라. 그 다음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 이건 뭐냐면 저의 독서 방법이고 요즘 이 말을 한문으로 전작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전작주의라. 그러니까 전작이 뭐냐면 한 사람의 모든 작품을 다 읽는 거예요. 전체 작품을.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독서법입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의 책을 계속 다 읽어버리죠? 그러면 나의 뇌에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의 그 방식이 나한테 찍혀요. 그래서 예를 들면 C.S. 루이스를 다 읽는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되냐면 C.S. 루이스가 되는 거예요. 빙의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루이스인지 루이스가 나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가 루이스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읽고 저 책 읽을 때마다 내가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작품을 계속 읽어대면 같은 논리, 문법이 나와요. 언어가 나오고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구사하고 논리 전개를 그 사람의 패턴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죠. 우리는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다. 그래서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근데 이 거인들은 자기 어깨를 우리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루이스가 고전에 관한 글을 쓴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플라톤이 어려울까? 플라톤의 해설서가 어려울까? 플라톤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플라톤 직접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읽히거든요. 노노 중고등학생들도 읽어요. 재밌다 그럽니다.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책을 미친 듯이 읽어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요. C.S. 루이스 쭉 읽고, 작게 다 읽고, 레슬리 뉴비긴 읽고, 읽다가 뉴비긴 책 번역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사람. 제가 대학생활,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있죠, 학부도. 대학생활 성공하는 방법은 일시백만 하면 됩니다. 일시백. 100원 100권의 책, 10원 10명의 친구, 1원 1명의 멘토. 그래서 한 명의 멘토가 될 만한 사상가나 인물의 책을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돼요. 그래서 전작 독서, 아주 좋은 독서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작품을 계속 다 읽었고 틈틈이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주제별로 읽으라는데요. 이건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방법인데요. 처음에 막 그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막 나왔어요. 기독교 세계관 읽다가 보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셰퍼 한 10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셰퍼 10권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성경도 없고 역사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10권 읽고 한국 교회사와 한국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사를 어떻게 읽냐면 고대까지 안 내려가고 근현대사를 제가 좋아해서 갑오농민전쟁 10권 읽고 1905년 하고 1907년 민족대붕운동 10권 읽고 3.1운동 10권 읽고 20, 30년대 신간행운동 10권 읽고 해방전쟁 10권 읽고 한국전쟁 10권 읽고 4.19 10권 읽고 70년대 박정희 독재 10권 읽고 80년 광주항쟁 10권 읽고 근데 한국사를 쭉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사랑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주 희한한 게 나와요. 뭐 이건 제가 오늘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한 주제당 10권씩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학기 중이잖아요. 학기 중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메인 과목 놓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는 과목, 중간에 앉는 과목, 제일 뒤에 앉는 과목.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A뿔 맞는 과목, B 맞으면 되고, C 맞아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험 때만 하면 되거든요. 그 과목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과목 얘기하면 또 좀 시험에들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이건 앞에 앉아있는. 그러면 자, 칼바르트 읽는다? 칼바르트 읽었고, 나머지는 매일 서브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압니다.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줄기를 잡고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C.S. 루이스 읽는다? 소설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역사책 한 권 읽고, 철학책 한 권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읽어가면 이게 독서의 재미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어찌됐든 한 주제를 10권씩 읽어라. 뭐 고난 10권 읽고. 그죠? 요즘 뭐 동성애 이슈되죠? 동성애에 대한 책 10권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주제별로 10권씩 읽으면 여러분 공부와 지성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딱 100권 읽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일시배.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어두시라. 그래서 저는 원래 기독교 철학이어서 들어가니까요. 문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온갖 것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방면에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성경 100분만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전부를 100권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쓴 그 성경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66권 중에서 한 권을 100번 읽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100권도 잘 골라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여기는 웃으시네. 어디 가면 안 웃어요. 그게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분들도 있어. 이사야를 고른다든가. 이사야 66장을 한 번 읽을 동안에 빌레몬서 66번 읽을 수 있어요. 너는 한 번 읽었고 나는 66번 읽었고. 똑같이 한 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라든가 하박국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시편 150편 읽다가 지쳐요. 예,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한 권의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생들에게는 일시백을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 111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한 명의 멘토, 이런 한 명의 한 권의 주제, 멘토, 주제, 고전. 그렇게. 그리고 성경 하나. 66권 중에 한 권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나는 에베소, 예전에 어떤 영창 피아노인가요? 선전할 때 나는 뭐 박사, 나는 뭐 박사듯이 나는 에베소 박사, 나는 갈라디아서 박사, 나는 산상수훈 박사. 그렇게. 빌레몬서 박사. 그럼 빌레몬서 다 외우고 그걸로 책 쓰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6권 중에서 한 권이 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네. 자, 여기 저 위에 얘기할게요. 제가요 늘 책을 쓰지만 1년에 많으면 2권씩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쳐가지고 한 권씩 씁니다. 요런 또 여러분의 지갑을 또 배려하는 면도 있고요. 썰렁한 개그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하여간 좀 에어컨을 튼 것 같이 좀 썰렁한 것 같은데. 자, 아직에 그 익숙하지 않는 분들인가 본데. 자, 하겠습니다. 제가요, 책을 쓰다가 보면 결국 내 모든 생각이나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오는 몇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10번 이상 읽어서 완전히 외우다시피 한 책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팡세, 고백로, 뭐 이런 책들, 나중에 존 요드 예수정치학, 그 다음에 리차드 에이스의 신약 윤리적 비전, 뭐 이런 책들을 10번 이상씩 읽었고, 또 번역한 책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어디 터에 서 있냐면 10번 이상 읽은 책이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책 매번 사서 읽지 말고요. 한 권 사서 10번 읽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싸져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사서 3번, 5번씩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박재가가 그런 말도 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책이 없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대는 책이 많은데도 왜 위대한 학자나 사상가가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책이 많으니까 허겁지겁 많이 빨리 읽다 보니까 깊이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오늘날 현대인의 영적 질병이 뭐냐? 피상성이라고 그러죠. 알긴 아는데 얇게 알아요. 그래서 학부 때는 다양하게 알아야 되지만
넓게 파야 깊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한 권, 두 권에 꽂혀서 계속 읽고 묵상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닿는 책, 그 책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읽어라 라는 거고요. 읽고 토론하라. 80년대에 저희들이 많이 했던 말이 토론하지 않은 책은 읽은 책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토론하지 않은 책은 읽은 책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리 여기 한 5명이 영화를 보고 나왔다고 쳐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못 본 걸 상대방이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 많죠? 또 하나, 영화를 봤을 때는 넘어갔는데 말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그리고 말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내가 진짜 말 잘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 안 했던 말인데 막 나와요. 이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책이든 영화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5명이 모이면 5개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다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것들이 언어라는 형상을 갖고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론해라. 자, 지금 이거는 독서법이니까 서평 쓰는 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영상 넘어갈게요. 유대인들 하브라타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론해라. 뭐 그런 얘기고요. 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평 또는 독후감 쓰기 전에 책을 어떻게 읽느냐, 아까 책 읽어야 되는 얘기했고, 지금은 서평을 잘 쓰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읽을 거냐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리포트를 잘 쓰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책 읽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자면 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금방 압니다. 성경은 인격체잖아요. 그죠? 성경 인격적이잖아요. 누가 성경 발로 밟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가슴이 그죠? 아프고 답답하고 화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소통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읽는 책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인 존재는 말을 걸게 돼 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이 사람으로서 나한테 말을 한다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요게 뒤에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요 얘기. 자, 두 번째는 내가 읽는 책이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지평을 넓혀주고요. 내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내 한계를 확장시켜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 읽는 목적은 정보를 이용하고 점수 잘 받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책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원해서 읽는 책이 아니고 교수님이 지명하여 골라준 책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읽어요?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물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남,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면서도 내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필통 준비해라 이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보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잘해요. 또 우리 경상도 말로 아줌씨들이 지금 끄덕이는 거는 밑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반응하시는 분 웃으시면서 그거는 빨간 줄로 긋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야, 네 말 맞아. 연필로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대로 바꾸셔도 돼요. 끄덕인 거는 책이 말을 한 거잖아요. 끄덕였죠? 지금 끄덕였지? 연필. 웃었지? 빨간 줄. 그리고 여러분 여자친구, 여학생들 대할 때 보면 막 수다 떨고 근데 왜 때린지를 모르겠어 어깨를. 그거는 뭐냐면 노란 형광펜. 지금 웃으시죠? 노란 형광펜. 예. 그죠? 그러니까 책이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맞아. 이야, 정말 맞아. 이러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여러분 결론적이게 여러분 레포트 쓸 때 그런 적 많지 않아요? 그게 어디 있더라? 그 말이 어디 있더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내가 끄덕이고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거를 밑줄 그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잘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표시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모퉁 애들로의 아까 그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원래는 이제 그냥 책 읽는 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 하면 그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저자가 첫째, 둘째, 셋째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냐면 첫째라는 부분에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둘째, 셋째. 필요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칠해 놓습니다. 문장 전체를. 그러면 나중에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요. 예를 들면 앤더슨 이그랜의 그 아가페 에로스를 읽어보면 아가페라는 개념, 에로스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아가페라는 개념이 뭔지를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아가페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개념정의하고 있다. 그 개념정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같은 단어를 좀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좀 다중적으로, 다의적으로 써요. 그때 되면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이건 제가 많이 경험했던 바예요. 그럴 때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요 말이구나 하고 다시 외우다시피 한번 보고 또 넘어가면 독서가 빨라지고 이해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키워드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놓으라.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이제 개념정의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아가페에 대한 개념정의, 에로스에 대한 개념정의 이렇게 꼭 써놓습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뭐 한편으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 이름 같은 거. 중요한 개념 같은 걸 좀 표시를 해놓는 편이에요.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스트잇은 뭐냐면 요거 나중에 레포트 쓸 때 꼭 찾아야 될 부분이다 하면 그때그때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여기 제가 책 읽는 방법을 이걸 누르면 자꾸 넘어가는데? 하여튼,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존 요도의 예술 정치학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단어들이 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누르기만 해도 넘어가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세컨드 하나 찍죠? 여기. 첫 번째가 어디 있나? 하여간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고 옆에다가 쓰고. 자, 그 다음. 요것도 그런 것들이죠. A, B, C, 저거 형광펜 칠해놓은 거 보시죠. 그 다음 빨간 줄 칠해놓고 옆에다가 요약 썸머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어 책은 저는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자지, 그게 까만색으로 보이지, 글씨로 잘 안 보여요. 한글은 한 문단이 들어오잖아요. 한 서너 줄이, 최소한 한두 문단이 들어오는데 영어는 단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옆에 써놔야 되는 건데 이 공부가 제게 아주 중요한 공부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표시해 놓고 밑줄 긋고 옆에다가 써둬라.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건 녹음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제가 두 가지를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이 내 책을 빌려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에다가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책에다 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욕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책 옆에다가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쓴 거예요. 그분 책 읽다가 열받아갖고 강아지 막 써놨는데 우리 청년이 그거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재밌다 그러는데 이 목회적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스 기니스 책인데 베리타스라는 책이 있어요. 진리라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회고 진리가 훼손되고 파괴된 사회인데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짱나가지고 강아지 막 써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아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극단적인 거는 강아지도 쓰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어떤 책은 아멘 할렐루야도 많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교회교약 읽다가 영어로 읽었는데 아멘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멘에서 강아지로 이렇게 양극단을 다 씁니다. 요즘 이제 강아지는 안 써요. 대신 좀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숫자도 쓰고 10원짜리도 쓰고 뭐 이러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주고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데요. 그죠? 지금 아까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백의 밑에다가 여기 보세요. 반대한다 이렇게 써놨죠. 난 틀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포트 낼 때 우리 기독교육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이 강의할 때랑 내용이 다르다. 그걸 반드시 써놓으세요. 교수님들이 뭘 요구해요? 비판을 요구하죠. 그때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러면 나중에 요약 선물이하고 나중에 비평 쓸 때 그 부분에 김某某 교수님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틀렸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써주면 A+ 리포트 받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때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내가 비판해 놓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은 잡으세요. 일단은 밑줄 긋고 표시하고 여백에 쓰라는 겁니다. 여백에 쓰는 거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써요. 그 책이 언어를 불러내. 뭔가 생각을 만들어내. 그럼 옆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 생각이 다른 걸 꼭 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레포트 쓸 때 이 말들이 레포트 쓰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죠? 항상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비판적으로 비판을 써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학부 1, 2학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비판해 본 적 없고 비판하면 욕먹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읽을 때 그때 써놓으시면은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책을 사면 앞쪽에 여백 같은 게 책 제목만 있는 거 있죠. 하얀 면에 책 제목만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파커 팔머의 가르친 거 배우면 영상인데 그 책에서 내가 감동받아서 평생 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페이지에다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책 다 안 봐도 되고 꺼내서 그 한 페이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사서 3개에서 5개만 외우면 본전이 뭡니까?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 한 권 사서 요거는 정말 외워둬야 되겠다는 거를 책 앞에다가 반드시 써놔라. 그리고 이것이 레포트 쓸 때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찌직설계인데 이게 막 써놓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아까 루이스 책 보여줬죠? 밑에 써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읽어. 이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독서법입니다. 자, 요것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 여러분, 보통, 레포트 언제 쓰냐고 물으면 내기 전날 밤 새벽에, 그날 새벽에 쓰죠. 근데 레포트 쓸 때 가장 열받는 건 뭐냐면 저는 내 경험은 2가지예요. 그 말이 어디 있더라를 찾는데 안 보여. 그리고요, 내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무슨 진짜 멋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말은 명언이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김기환 너 이 말을 잊어버리면 너는 개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레포트 쓰는데 내가 이 레포트 쓸 때 정말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만 생각이 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웃고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방언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침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러니까 제가 신사동 그 사람 좋아하는데 새벽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레포트 내야 되는데 미운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책 한 권으로 다 쓰라 이 말이에요. umberto eco의 논문 쓰는 방법 보면 독서 카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독서 카드 만드신 분들 있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책 한 권에다 다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책 한 권 앞에다가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자는 사람 깨우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레포트 쓰거든 칼럼을 쓰든 논술을 쓰든 뭘 쓰든 첫 문장부터 쓰는 바보 되지 마십시오. 첫 문장부터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부터 쓰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를 다 쳐놓으세요. 설교 쓰는 법도 그렇고요. 글 쓰는 법은 기본이 뭐냐면 개요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개요 하나 만들고 왔거든요. 그럼 그 개요를 갖고 옆에 놓고 첫 문장부터 쓰지 마세요. 그를 경상도에서는 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다 쳐놓으세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아래 한글 화면 보기를 딱 띄웠을 때 아무것도 안 쓰고 첫 줄 쓰는 여러분 첫 줄 쓰는데 1시간 걸려요. 그죠? 여기 역시 아줌마들처럼 통하네. 세대지. 여기 젊은 친구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첫 문장 때문에 미치잖아요. 미칠 필요 없다니까. 첫 문장부터 쓰지 말아요. 그럼 뭐부터 쓰냐? 다 쳐넣어라. 그러면 화면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막 써놓으면 한 띄엄띄엄 있지만 약 절반 가까이가 차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약간 뿌듯하고 조금만 더 쓰면 될 것 같다 이건데 괜히 첫 줄 쓴다고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9시까지 내라 그러는데 얄미운 그 사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개요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다음에 두 번째 집어넣다 보면 그냥 넣다가 보니까 말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써버려. 그러면 아까 비판한 거 있었죠?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55쪽의 저자의 말을 김효숙 교수님의 뭐로 비판할 것 하다 보니까 말이 돼갖고 한두 문단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장땡이지. 그죠? 근데 그걸 나중에 쓴다고 놔뒀다가 가면은 글이라는 것도요, 필이 오르고 감이 와야 써지는 게 있어요. 써질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느낌이 들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빨리 쓰는 거지. 여러분 레포트 쓰는 건 뭐냐면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9시까지 내라 그러는데 잘 쓴다고 1년 뒤에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시까지 내도 잘 못 써서 대충 내면 C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딸이 보내준 건데 학생 교수에게 비나이다 그러니까 교수 뒤져라 C 뭐 이렇게 뭐만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나이다도 비기를 안 주는 거지. 빨리 써도 안 되고 잘 써야 되고 잘 쓰기만 하면 안 되고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 앞에 요 써놓은 것들을 무조건 다 쳐넣어라. 여러분 다리 만드는 방법 보여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 만들 때 완벽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큰 거를 여기 3개 놓습니다. 그죠? 3개 놓은 거 사이에 또 놔요. 그 사이에 또 놓고 해서 그러다가 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넣어놓고 그것들을 이어가다가 보면은 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신대지 강의했더니 교수님 이 얘기해서 진짜 A뿔 맞았어요. 이런 학생이 자기가 공부 꼴찌로 들어왔대요. 이제 좀 간증을 하고 또 이래야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죠. 성공 미담을 얘기해야 되죠. 학부 꼴찌로 들어왔는데 지금 A뿔 맞고 장학금 받고 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입으로 얘기를 해서 좀 섭섭했는데 자, 하여간 일단은
머릿속에 든 거를 앞에 메모해 놓은 거를 다 털어넣어라. 털어놓다 보면 말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어가다가 보면은 다 쓸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문장부터 쓰지 마라. 알았죠? 첫 문장부터 쓰지 말고 어디부터 써라? 써지는 부분부터 써라. 자, 그 다음. 서평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제가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A뿔 맞으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 쓰라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전제를 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A4 한 장 구조입니다. A4 한 장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A4 3장 내라, 뭐 7장 내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책 뭐 7장 내라는데 거의 뭐 요약 선머리 하라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교수님들의 그 요구에 맞추시면 되고요. 일단 A4 한 장이나 2장인 경우에 서평을 말합니다. 자, A4 한 장은 아래 한글 아무것도 안 건들면 한 8.5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퉁쳐서 이제 열매로 와요. 그냥 그 원고지 10장. 그죠? A4 한 장은 원고지 10장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여는 말 한 문단 쓰고요. 그 다음 저자 소개 한 문단, 책 전체를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이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핵심을 2포인트 쓰시고 비판이나 느낌을 2문단 쓰고 그 다음에 닫는 말 한 문단 쓰면 돼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근데 여는 말과 저자 소개가 일치하기도 하고 닫는 말 안 쓰기도 되기 때문에 A4 한 장에서는 최소 5에서 7문단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그 책을 샀는데 한 페이지가 한 문단인 경우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A4 한 장이 구매로 놓고 본다면 아까 8점 몇 매 돼요. 그냥 계산을 위해서 A4 한 장이 구매라고 본다면 요즘 책 한 페이지에 보통 원고지가 몇 매가 들어가냐면 예전에 약 4매, 3.5매 이랬는데 지금은 3매 정도 들어갑니다. 3매. 원고지 3매. 그러니까 그 신국판 같은 책들이 있죠. 요즘은 가독성을 고려해서 좀 글자 포인트도 크고 줄간격, 행간격도 좀 넓거든요. 그러면 책 한 페이지가 최소 2문단 나와야 된다고 가정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원고지 3매가 2문단 돼야 된다는 것은 A4 한 장에 적어도 6문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스티븐 킹이라고 이런 그 영화 쇼생크 탈출 소설 원작가거든요. 영화 원작 소설가인데 이분에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글쓰기는 문장이 아니고 문단이다. 문단 쓰기를 잘해야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글을 문단 컨셉으로 나누고요. A4 한 장 또는 원고지 10장 컨셉으로 써요. 그래서 A4 한 장이면 최소 5에서 7문단을 쓰면 된다. 그 컨셉을 갖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문단 쓰는 것 뒤에 잠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는 말 한 문단 써야 되겠죠? 저자 소개 한 문단, 이건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A4 2장인 경우는 조금씩 늘리면 돼요. 시간은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닫는 말은 좀 그대로 두셔도 돼요. 분량상 닫는 말은 적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자 소개 2문단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책 전체와 책의 핵심, 나의 생각, 느낌, 비평을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구조를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떠오른 거를 다 집어넣고 저자 소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막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써지는 부분들 쓰고 이 구조를 놓고 맞춰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붕어빵 만들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붕어빵 틀하고 반죽을 갖다 줘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 틀은 초보를 위한 것이지 이게 잘 되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갖고 있어라. 그래서 뭐든지 여는 말, 저자 소개, 그 다음에 책 전체, 그 다음에 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내 평가, 그리고 마무리한다. 요 순서와 패턴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하는 말은요.
뭐 내 스토리로 하거나 뭐 인용으로 하거나 여는 말 없이 곧바로 들어가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는 말부터 쓰려고 끙끙대지 말고 써지는 부분부터 써주라는 겁니다. 그다음 저자 소개는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책에 따라서 또 독자들, 제가 전문 서평가니까 잡지와 또 대상에 따라서 저자 소개를 안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자 소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여러 군데 흩뿌려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 미랑 읽고 청산해볼 이게 독후감 서평을 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창동 감독, 이창동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저자 이름 쓸 때는 좀 다양하게 쓰십시오. 감독은, 이 감독은, 이창동은 뭐 이런 식으로. 미랑의 감독은, 아니면 전작 박하사탕의 감독은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좀 다양한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처음부터까지 이창동 감독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헨리 나우에는 저자는 이 네덜란드 사람은 이 예수의 사제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버드에 있다가 라르시로 갔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한 곳에다가 몰아넣지 말고 흩뿌려 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 문단의 내용과 맞아야지 엉뚱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예수의 사제라고 쓸 때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르시를 갔다는 것은 그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쓰지 말고 흩뿌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도 이제 눈 감고요. 친구한테 저자 소개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쓰냐면, 이러면 앞에 5명이 같은 책 읽고 레포트 써왔는데 저자 소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한 인상을 눈을 감고 연결해요. 다산정약용이 나타난 유배지를 보낸 편지에 나타난 다산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상상하고 내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책 전체 특징. 요거에 진짜 아까 옆에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쓴 책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소개한다면 10개의 주제가 있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고민에 대한 물음이고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해주면 이런 책이구나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책이야.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자랄 때 보면 팔 다 자라고 머리 자라고 이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있고 조금씩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필드 이론이라고 그러죠.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먼저 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대략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근데 그 소개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 전체 소개를 해주라. 그 다음, 책의 핵심을요, 2개에서 3개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뭐 설교 3대지라고 그러잖아요. 한 2포인트 잡으시면 전체 중에 여러분 요약이 중요해요. 전체를 해주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A4 한 장이면 한 2포인트. 그래서 2문단 써야 되니까. 그래서 2장이면 좀 더 많이 써주고. 이렇게 해서 핵심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용할 부분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는 인용할 것들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아까 앞에다가요. 제가 뭘 쓰느냐면 페이지 55의 7번째 줄을 인용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레포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그때 그 문장 쓸 때 쓰지 말고 인용하라고 돼 있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인용해서 넣어두세요. 그러면 차잖아요. 여러분 레포트 쓸 때 힘든 게 뭡니까? 일단 분량 채우는 게 1차 목표 아닙니까? 그죠? 분량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참, 이 관상기도 하는 학교를 이제 관상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순절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날뛸 필요는 없지만 좀 반응해 하셔야 돼요. 워낙 레포트 잘 쓰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용하라고 해놨으면 인용을 넣으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화면이 꽉 찬 느낌이 주죠? 빨리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 비평하기는요, 제가 뒤에 다시 좀 설명할 거니까 다시 하고요. 닫는 말. 비평할 때 요거 먼저 할게요.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용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몇 페이지에 어떤 말을 내 말로 인용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운비르테코의 논문 쓰는 방법에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 않을 때 인용 표절이 아니면서도 내 말로 인용하는 법, 이런 것이 아까 에코의 논문 쓰는 방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살 거면 가서 그 부분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셔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표절하지 않으면서도 내 말로 바꾸는 법,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어디 우리 교수님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어디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뭐고, 이렇게 첫째, 둘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에 해주시고요. 사소한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 내용을 잊어버렸는데요. 한 번은 내가 쓴 내 안의 야곱 DNA라는 글을 읽고 우리 글씨학교 멤버가 써왔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불쾌해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은 책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뭐 이상한 은근히가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비판하는 거를 저자 앞에 써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웰컴인데 내 책 읽었냐고. 읽은 거냐고. 제가 공격적 책 읽기 쓸 때요, 5번에서 10번 읽었습니다. 서평 쓸 때. 왜 그럴까요? 공격은요, 경청한 자만이, 비판은 경청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비판해야지, 첫 단어, 한두 단어 하다가 말 끊고 비판하는 거는 사실 뭐 저도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참 무리한 거거든요. 실수하기 쉽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 말고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비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하지 말고 왜 비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쓰라, 이렇게. 이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레포트, 서평의 핵심은 요약반, 생각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약반, 생각반. 왜 요약반 해야 되죠? 상대방 말을 내가 요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책을 상대방 말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너 그 말 하는 거니? 아니, 그거 몇 번 해보십시오. 말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잖아요. 너 내 말 듣는 거니? 뭐 코로 듣는 거니? 뭐니? 내 말 씹는 거야? 차라리 듣지 마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책 한 권 200페이지 읽었다? 200페이지 말을 내 말로 바꾸어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안 돼서 지금 우리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이. 내 말로 요약하는 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할 때 항상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리고요, 요 비판할 때 제일 나중에 하겠지만 저자 자신으로 저자를 비판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자 자신으로 저자를 비판하는 법, 뭐 그런 것들. 자, 구체적으로 왜 비판하는지를 한번 써보라. 그 다음, 닫는 말은요, 첫째, 안 써도 된다. 왜냐면, 아까 그 비판했잖아요. 그 비판으로 마무리 지어도 돼요. 그래서 닫는 말을 안 써도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결론은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결론은 요약만 해라. 결론의 기능은, 우리말의 결론은 결론이 아닙니다. 글에서는. 우리는 이러잖아요. 한국말의 구조가 이러죠. 나는 이러해서 이 물이 제일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언어와 특히 서양식 구조는 뭐냐, 난 이게 좋아. 왜 좋아? 이러해서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서양식 구조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때리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모든 글은 내 주장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서론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론에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주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주장은, 테제는 서론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논문 쓸 때, 설교할 때도 그래요. 여는 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우가 중에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암시해 줄 때도 있어요. 설교는 다 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할 때도 있고요. 논문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앞에다. 그러니까 주장을 여러분 글 잘 쓰는 방법은 주장을 제일 먼저 쓰십시오. 뒤에다 쓰지 말고.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아니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써줘야 돼요. 나 이거 싫어. 요즘 우리 애들 잘하죠. 여러분 나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 뭐 이렇게 싫어요. 그렇게 글도 그렇게 쓰세요. 알았죠? 그래서 주장을 먼저 하라. 근데 두 번째, 결론에서는 주장을 쓰는 게 아니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죽음 앞에 이러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장신공동체 여러분도 그런 태도로 죽음과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요약만 한다. 사고 치지 마라. 여러분 3대 0으로 축구 이기고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이 뛰나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만 하면 돼요. 요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글쓰기의 전략인가요? 정의모 교수가 결론은 영화 엔딩 씬처럼 쓰라고 그러는데 영화 엔딩 씬처럼 쓰라는 말보다 황당한 말은 제가 없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죠? 영화 엔딩 씬처럼 쓰라. 여러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다 쓰고 싶죠? 근데 어떻게 쓰라는 거냐고.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똥망하니까 아예 욕심을 버리라. 그냥 안 써도 되고 요약만 해줘라. 3대 0으로 나가다가 괜히 뛰다가 3대 3 무승부대에서 연장전 가지 말고 그냥 요약만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 방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결론을 안 써도 된다. 그 다음, 요약만 해라.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요약만 해라. 세 번째, 결론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딱 하나는 탁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수미상관 방식으로 써라. 한문으로 수미쌍관이라도 그러고 수미상관이라고도 그래요. 쌍자, 상자인데, 그러니까 수미, 머리와 꼬리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말로 마무리 지어주라는 거예요. 대신 똑같은 단어 쓰지 말고 바꿔주고 약간 새롭게 그래서 그냥 환기시켜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니 시작한 걸로 마무리해 줘라. 그것이 가장 무난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결론 쓰는 법 안 써도 되고 요약만 해라. 수미상관으로 쓰라. 그 다음 태고하는 거요. 여러분 레포트 내기 전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교수님 그죠? 본인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교수님이 알겠습니까? 교수님들은 통변의 은사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봐도 C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은 불쌍해서 삐 주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들 보면요. 시험 채점기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점수 주는 그 학교 제도가 무조건 A 몇 명 중 1위 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글 읽느라고 너무 고생해요. 고급진 글을 읽다가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에게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었는데 말 같은 말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이건 C구나. 이건 D구나. 주여. 그러면 D예요. 내가 A구나 하면 B가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C구나 하는데 A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고요. 그 다음 그 해밍웨이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초고는 걸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초고를 레포트로 내고 나는 태고를 10번, 20번 해서 출판사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도 태고를 10번, 20번 하면요. 출판할 만큼의 글로 좋아져요.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과 글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아까 첫 문장부터 쓰느냐, 써지는 부부터 써지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초고로 끝내냐, 태고를 많이 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성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성형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좀 썰렁하군요. 하여간 그런 성형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고치십시오. 고쳐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다로 유명한 구양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이제 실을 쓰면 실을 종이에 써서 이렇게 벽에 붙여놔요. 붙여놓고 고칩니다. 고쳤는데 끝에 거하고 중간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것과 끝을 보니까 같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뭐 성형 미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태고하는 방법 본인 씩 읽어봐라. 눈으로 읽지 말고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어서 문장이 입에 안 감기면 안 읽히는 거고 안 읽히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눈으로 읽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입으로 읽어보면 문장이 탁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읽어서 고쳐라는 거.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A+뿔 나오네요. 자, 태고할 때. 자, 소리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생 안 맞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음 맞춤법 띄어쓰기. 그 다음 요거 한 문장이 3-4줄인 거. 한 문장이 서너 줄이면 책으로 나왔으면은 7-8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어때요? 그런 걸 읽을 때. 짱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A+ 받기를 원하시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감히 쓴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한 문장에 4-4줄 써놓고는 무슨 A+ 받기를 원합니까? 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쓰면서 고치지 말고요. 다 쓴 다음에 고치세요. 문장을 쓰면서 고치면 똥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있는데 고치다 보면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쓸 말을 잃어버려. 그러면 더 빡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써놓으라고. 제가요, 것이다 쓰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한 문장에 3번 쓴 거, 4번 쓴 걸 봤어요. 내가 쓴 거를. 근데 재밌어가지고 크크 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글쓰기 멤버들에게 보내주세요. 선생님 나도 이지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라. 근데 왜 내 책인 그게 적냐? 고치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써가지 말고 일단은 양을 채워놓고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에 3-4줄인 경우는요, 나중에 끊으시면 돼요. 그걸 단문 쓰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D가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다 쓰고 고쳐라. 그 다음, 제발 요것만 고치면 문장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글을 잘 쓰게 해줄 수는 못해요. 그러나 못 쓴 것을 고쳐서 잘 쓰게 해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엉망인 글을 덜어내면은 괜찮은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문장에 것이다. 한 문단에 한 3-4번씩 나올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지난주에 낸 레포트를 한번 끄집어내서 회개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펜을 들고 것이다가 몇 번 쓰는지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것 같다는 말을요. 것이다, 것 같다가요. 아마 A4 한 장이 10에서 20번 나올 겁니다. 요즘 우리가요. 것 같아요가 너무 많이 써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특강 그 서병식의 강의 어땠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0에 9.5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설교 어땠어? 은혜 받았어요. 교회는 그러죠? 요즘 친구들한테 오늘 어땠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니? 안 좋았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하니까 애매모호한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것 같아 써도 되지만 일단 빼라. 그래서 이청준 선생이 갑자기 문장 강화 쓴 이태준 선생이 글을 쓸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기어이 없애는 신경질이 좋은 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기어이 없애는 신경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것이다가 없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것 같다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애를 쓰세요. 집에 가서 요 3개만 찾아보시면 억수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줄이고 바꾸어도 글이 깔끔해져요. 글이 깔끔해집니다. 그다음 한 문장에 같은 단어 두 번 쓰지 마라. 예를 들면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 책은 어떠하다 그러면 되지. 왜 뒤에 또 책을 왜 또 씁니까?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랑은 용서에 관한 영화다. 왜 뒤에 영화를 왜 또 쓰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의 용서할 권리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영화 미랑은 뭐뭐다. 또 영화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요. 같은 문장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무조건 고치라.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은 과정이에요. 가끔 두 번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너무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는 얘기지 100%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것이다 써야죠. 것 같다 써야죠. 수 있는 써야죠. 그러나 너무 남용을 하니까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한다 느낀다. 청소년들이 이걸 많이 써요. 이 책은 난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참 좋다란 말에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되지. 참 아름답다고 느꼈어. 여러분 이 꽃이 참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느꼈어. 뜻이 달라요? 완벽하게 같아요? 완전히 틀려요? 어때요? 완벽하게 같은 문장이에요. 느꼈다는 말을 써야 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 잘 쓰려면요. 동사를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 할 때 한국 사람 말이 길어요. 끝이. 그래서 끝을 심플하게 쓰면 문장을 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요. 그냥 나 사랑해 이렇게 쓰면 돼요. 내 지금 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써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요. 뒤에 동사, 이걸 문장 어미를 아주 심플하게 써주면 좋은 글이 나와요. 여러분 스타일은 여러분 몫입니다. 담백하게 쓰느냐 화려하게 쓰느냐 뭐 그거는 여러분 몫인데 뒤에 있는 문장을 동사를 다양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랩보드 출력해가지고요. 문장 끝을 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같은 색깔로. 아까 수입,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표시 한번 해보고요. 똑같은 걸 또 다른 거 놓고 이번엔 다른 색으로 문장 끝 단어만 다 한번 칠해보세요. 같은 게 많이 나오면 개판인 거고 다양하게 나오면 좋은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좀 잘 생각하는데, 조사가 두 단어에 사랑을 또 무슨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그죠? 진리는,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지만 넣는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진리란 예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넣는, 그거를 좀 피해주면 문장이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판하는 법 요거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뭘 틀렸는지를 찾아서 쓰십시오. 요 얘기는 제가 공격적 책 읽기 다 써놓으니까 여러분 저도 책을 한번 팔고 해야 되겠네요. 이 공격적 책 읽기라는 책을 좀 보시면 책 읽는 법과 서평하는 법과 서평의 샘플이 있어요. 그 책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정보나 지식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논리의 결함. 그 사람이 뭔가 논리의 결함이 있어요. 이 보수 기독교들이 참 웃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 참여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사회 참여하자라는 말은 사회 참여를 안 했다는 말인데 사회 참여했거든요. 신사 참배한 게 사회 참여 안 한 거예요? 이승만 지지한 게 사회 참여 안 한 거예요? 박정희 지지한 거는 사회 참여 안 한 건가요? 그때 해놓고 안 했대. 그러니까 하재. 하니까 뭐예요? 광화문에서 뭐 태극현 들고 성조기현 들고 뭐 KBS 뛰어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적 허점들을 지적하면 돼요. 이런 건 뭔가 알아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각으로 밑박이 해주고 EJ.
다니엘 하버 이 책이 뭐냐면 이 무신론자인데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를 까요. 그럼 내가 누구로 이 무신론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누구로 비판하냐면 칼 마르크스를 비판해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갖다 놓고 하나님 있어. 그 무신론 틀려서 그러면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의 철학 수고를 놓고 수고해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래서 무신론이 어쩌고 틀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빨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를 까는 거예요. 자, 그다음 판단 유보하는 것도 있고 거정에도 이게 뭐냐면 바로 전병욱 윌킨슨 책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의 책을 제가 이게 서평 어디서 보냐 기독교 사상에서 부탁받고 쓴 건데 어떻게 썼냐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두 기도책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모티머 애들의 종합독서법이에요. 아까 5부에 나오는 두 권의 책을 또는 세 권의 책을 비교해서 보는 눈이 독서의 최고 방법이다 이래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에 보면 위, 안,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옆인가? 갑자기. 그래서 위, 하나님, 안, 나, 옆,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두 사람의 책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오느냐? 야베스 기도에 야베스의 하나님이 있는가? 질문.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윌킨슨의 그 본문이 있는가? 그 다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해봤던 제목이 뭐네? 그 결론. 잘못된 기도, 더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더 잘못된 기도.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근거가 있어요. 근데 리차드 포스트 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전병욱의 히스기야 기도를 비판했다.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어거스틴 틀렸대요. 그게 근거가 있겠습니까? 말빨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히 1학년들. 자, 그러니까 높은 것으로 아래 것을 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복 준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레이로 나오는 레이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멜기세덱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로 더 낮은 책을 비판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다음 영상 하나 보고 질문 받도록 갑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DNA의 구조를 밝힌 거라 그러죠. DNA가 저렇게 이중 나선으로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었다 하는 거를 드디어 밝혀내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과학의 시대를 연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리크인데 사실상 노벨상은 1962년에 저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프랜시스 크릭 영국 분이시고요. 가운데 제임스 왓슨은 저 사진 보면 좀 참 얄개 같기도 하고 좀 개구장이 같잖아요. 실제로 약간은 껄렁껄렁한 이 신동였던 미국의 생물학자죠. 근데 영국의 연구소에 와가지고 좀 껄렁껄렁한 짓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 연구소, 저 연구실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훔쳐도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 양반 화학이 좀 약해가지고요. 사실상은 그 화학 구조식을 끼워 맞추는 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주로 프랜시스 크릭 굉장히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맞추고. 이 두 분이 드디어 같이 논문을 쓴 거고요. 모리스 웰킨스라는 분은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저분도 뭐 연구를 같이 했으니까 세 분이 받은 겁니다. 양쪽에 두 분은 영국 분이고요.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인은 크리크를 기억하지 못하고 웰킨스는 뭐 그냥 잊어버렸고요. 크리크를 기억하지 못하고 왓슨을 자꾸 기억합니다. 나중에 제임스 왓슨은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씁니다. 더블 힐릭스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상당히 가십성 책입니다. 자기가 영국에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 발견에 이르게 됐는가를 뭐 주변 학자들 뒷얘기도 다 쓰고
험담도 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학자가 쓸 책일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건 적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훗날 위대한 정치 지도자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임스 왓슨이 미국 의회에 나가서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별에 있는 줄 알고 항상 별을 쳐다봤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 DNA 안에 있다는 걸 안다. 그 DNA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내서 소위 인간 유전체 연구,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가 왓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하대요. 3명 중에 2명이 영국 사람이고 2사람이 더 선배고 껄렁껄렁한 미국 놈이 하나 중간에 꼈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두주자냐는 거죠. 나머지 2사람은 이중나선을 쓰지 않았지요. 글 잘 쓰는 과학자가 성공합니다. 네, 글 잘 쓰면 에이플 맞고 성공합니다. 자, 제가 강의 일찍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네요. 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질문, 레포트 쓰거나 책 읽고 서평 쓸 때 여러분의 좀 고민이나 질문들 좀 듣겠습니다. 레포트 쓰는 거, 책 읽고 서평 쓰는 법. 조금 여러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탄사, 그다음에 물음표, 그다음에 느낌일 때 점점점 하는 그런 네. 거를 사용할 때 적절한 때가 이런 팁이 있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는 점점점을 많이 쓰던데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설이나 문학적인 글 외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은 점이나 쉼표, 물음표가 많고 서평이나 이런 거는 느낌표는 거의 안 나오겠죠. 필요도 하죠. 한데 저건 조금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는 쉼표를 많이 쓰거든요. 문장을 쓸 때. 그건 그분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자기 스타일이지만 과잉은 좀 안 좋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자꾸 사용하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를 젤리로 붙이는 거 있어요. 사랑한다 너를. 널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한다 너를.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쓰면 재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고난도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또 질문할 분 있으면 마이크 미리 드리게 또 손 들어 주십시오. 미리. 또 없나요? 네. 먼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고민되는 게 저 되게 정독하는 스타일인데 정독을 해야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뭔가 남는 것이 있고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일반 책은 진짜 수록하고 많이 있어서 빨리 읽으려고 자독을 하게 되면 빨리 속독을 하게 되면 정답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 요식은 많이 있고 의욕은 앞섰는데 진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좀 해야 될지 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짧게 읽게요. 첫째, 자기 스타일대로 읽으십시오. 자기 스타일대로. 빨리 읽는 분도 있고 천천히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 스타일대로 읽으라. 그 다음 아까 초보는 많이 빨리 읽고 조금 지나다 보면 천천히 읽게 되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책 주고 내일 레포트 써라 그러면 빨리 읽게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 주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은 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신학책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필요나 내 주제와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책은 좀 빨리 읽고 어떤 책은 좀 천천히 읽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에코 얘기한 것처럼 뽑아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고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우리 질문하신 분처럼 천천히 읽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꾸준히 읽으시라는 것. 그리고 아까 팁을 안 드렸는데 300페이지 이상 책은 아직은 피하십시오. 100페이지짜리 책을 주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권수를 늘려야 돼요. 500페이지짜리 요즘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500페이지짜리 한 권 읽다가 지쳐 떨어지느니 100페이지짜리 5권 읽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너 이번 달 몇 권 읽었니? 5권. 막 IBP 소식자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는데도 막 5권. 그게 있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런 과시, 허용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얇은 책부터 읽으시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읽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천천히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예. 또요. 네. 네, 글쓰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빼라고 하셨는데요. 네. 잘 쓰고 싶을 때 논증법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잘한 것들을 빼는 게 깔끔한 글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빼는 거는 태고할 때 하는 거고요. 논증은 논리와 뼈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그 두 개 지금 같이 묶으면 안 되고, 논증해놓은 것의 문장이 어쨌든 레포트든 글은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 중복된 말, 또 안 써도 될 말, 뭐 이런 조사,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면은 내 논증과 논리가 상대방에게 잘 읽힌다는 뜻입니다. 네. 예, 또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 저자 자신으로 저자를 비판하게 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뭔지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아까 그 김두식 교수 칼 저자 보습을 그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해놓고 저자가 주장을 못 지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까 지적 설계라는 책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글이라서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에. 근데 요 말로 본다면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김두식 교수를 보면 평화주의는 이런 거다 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지식이 오르고. 그러니까 저자들이 서론에 보면 나는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성취를 못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약점, 허점,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예. 예. 좋은 서평을 읽을 수 있는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트라든가 혹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지 한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제가 소개한 책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공격적 책 읽기하고 공감적 책 읽기로 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이라고 요즘 온라인 서점 보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로자라고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약칭의 로자인데 그 이현우 선생이 그 서평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신문들이 저는 토요일에 요즘 거의 금요일로 옮겼어요. 금요일자 신문을 보면 각 신문마다 서평들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게도요, 신문들이 같은 책을 서평으로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평을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는 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문 서평란을 좀 보십시오. 근데 신문 서평란들을 보면 약간 감각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레포트랑 좀 멀지만 하나 도움받을 수 있고, 좀 더 그 긴 글을 보려면 아까 말한 주간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 학술지 저널들을 보면 서평들이 좀 있어요. 북 리뷰가. 근데 그것들은 교수들이 쓴 것들이라 너무 FM 정색에 맞아서 좀 딱딱할 겁니다. 일단은 금요일마다 나오는 신문들 서평을 문화란 소평을 좀 참조해보라. CBS PD 정혜윤 작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겁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분.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거시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그죠? 문장을 쓰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 때 정말 거시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요, 거시다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거시다 앞에 있는 단어로 동사가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라고 끝을 내면 돼요. 앞에 있는 단어로 끝을 내십시오. 네. 아주 심플하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또요. 네. 이영학인가? 그러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저는 시험이 안 끝났는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도 책을 읽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죠? 네, 그 책을 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읽을 수 있는지 학기 중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학기 중에는 레포트 내기도 바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럴 때는 첫째, 읽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머니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돈 절약되고요. 시간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다시 보면서 기억나고, 그러니까 반복과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기억 효과가 좋아요. 그 시간도 세이브 되죠.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읽었던 책을 꺼내서 읽으면 30분 정도 시간 빈다. 그때 그냥 읽었던 책 좀 이렇게 막 파고드는 자세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쭉 그냥 밑줄 그은 거, 옆에 쓴 거 쭉 훑어보시면 새로운 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독서를 하는 것도 괜찮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과 신대원 다닐 때는 시집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 그때 기차 타고 다닐 때 그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시 한 편 읽고 창밖 한참 쳐다봤다가 한 번 보고 창밖 보고 이렇게 해서 작은 그 자투리 시간을 독서하는 법이 좋아요. 그러자면은 그때는 장편 소설 같은 것처럼 긴 책 읽으면 안 되고요. 10페이지 한 칼럼 하나 읽거나 한 서너 페이지 하나만 읽어도 되는 책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뽑아서 읽어도 되는 책이 있단 말입니다. 장영희 선생님의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칼럼들 보면 그거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에세이 끝에 읽으면 되거든요. 그런 책을 읽어야지 1장 읽고 2장 꼭 반드시 읽게 돼 있는 책을 이때 읽는 거는 자충수죠. 망하는 거죠. 태백산맥 읽었다가 밤새가지고 시험 빵점 나오는 거지. 그런 거는 시간 날 때 읽고요. 그때는 챕터나 부분만 읽어도 되는 것, 옛날 읽었던 책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읽어서 독서는 하지만 효과는 높이는 방법. 그게 좋습니다.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는 분량을 맞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1분 39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글 쓸 때 교수님들이 내라는 5페이지 내라고 꼭 5페이지 내야 돼요. 그러지 30분에 끝나 그러시니까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책 열심히 읽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도 쓰시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 삶을 좀 풍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